안녕하세요. 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어판 편집장 조진서입니다. 그 저희가 원래 매월 독자 세미나를 만나서 그 페럼타워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에는 진행을 못했고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채팅창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도 그걸 보고 바로 직접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성남 소장님이시고요. 듀폰 코리아, 타워스 왓슨, SK CNC, 또 머서 코리아 이런 조직에서 인사와 조직 담당 임직원으로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MBA를 하셨고요. 저서로 2쇄까지 찍은 명저 미래조직 4.0이란 책이 지금 저희 뒤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쓰셨고 또 다음 달에는 수평 조직의 구조라는 신간이 북저널리즘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혹시 수평 조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히 또 모신 패널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김성남 소장님만 모시고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뭔가 밀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주의가 좀 분산되기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보시다가 약간 딴짓하고 이럴까봐 제가 패널을 한번 모셨고요. 저희 또 HBR에 전에 기고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임병권 교수님이시고요. 임병권 교수님은 또 굉장히 많은 직장을 다니신 현대카드, DHL 코리아, 오티스 엘리베이터, 힐튼 호텔, 힐튼 호텔 인사 전무까지 하셨고 지금은 연성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 두 분을 먼저 인사를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해서 그 소개를 드릴 때 두 분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경력이 너무 길면 안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각각 XX 두 자릿수의 연수로 인사조직 담당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김성남 소장님 먼저 주제 발표를 시작할까요? 네. 이번 말씀하실 내용은 HBR 3, 4호로에 나온 내용이고요. 해고, 어렵지만 중요한 임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기 또 이거 섭외를 드릴 때 HBR 책에 나온 내용이 한국 실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 제가 코멘터리 부탁을 드릴 때부터 이제 그런 점을 좀 다뤄주십사고 여쭙었고요. 또 두 분이 또 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계속 그때그때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코멘터리 그리고 HBR 아티클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해고라는 주제에 대해 이제 한국과 미국 기업 문화 속에서 다른 어떤 법적인 어떤 조직적인 환경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미국에서의 어떤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철학이 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영어 원문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처음에 이제 at will employment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직원들을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단락에서 보면은 해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타당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어떤 사전에 해고에 대한 통지나 이런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맨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은 직원들도 회사가 이제 개인을 해고를 할 수 있듯이 직원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쌍방향적인 어떤 계약의 어떤 평등성에 어떤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것이 미국의 어떤 노동법의 기본 개념인데 한국의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개념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개념이 반드시 선진적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미국의 at will employment 관행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더 적은 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조사를 봤을 때 한 세계에서 한 10개 나라 정도만 이런 식의 어떤 고용계약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회사와 고용자를 대등한 계약 주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가 따로 없이도 예고를 하지 않고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나서 회사에 소송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해고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규의 위반이 있었거나 아니면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소송권을 행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드 같은 걸 보면 네, 갑자기 회사에 갔는데 박스에다가 이렇게 짐 싸서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출근을 했을 때 바로 해고 통보를 불러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준 상태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집에 가는 그런 방식의 해고를 하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만약 미국 회사라고 해서 한국에서 만약 미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고를 한다면은 그건 바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쵸, 법률 위반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일단 부연하면 그 어쨌든 그 근로기준법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그래서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약간 문화나 리더십이나 뭐 해고에 대한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게 틀리긴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의 근로기준법의 그 법률 환경에 반해서 행위를 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한,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죠. 네, 불법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불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그 법 체계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공법과 사법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로기준법은 공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고용계약들은 그건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거든요. 사적인 영역.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 어떻게 보면 사법이고 또 법의 체계도 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륙법, 네. 성문법을 따르고 있고 미국은 이제 사례, 케이스를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시빌로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 체계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 회사라고 해도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긴 한데 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도 한국에 있는 외국 회사는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보다는 조금 사람을 좀 잘 내보낸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계 회사냐 한국계 회사냐라는 차이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 경영진의 어떤 해고에 대한 또는 이제 직원 관리에 대한 사상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노조가 얼만큼 잘 조직화가 되어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인재 관리 철학이 어떠냐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회사의 어떤 모 회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 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법률적인 거는 똑같은데 그 여전히 그 해고를 하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리더십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면 법률의 문제라서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똑같은 법 테두리 아래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기업 문화가 그런 해고나 징계나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계약 관계를 수용하는 문화 자체는 직원이든 경영진이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수용하거나 행위를 할 때 꺼리느냐 아니면 약간 주저없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거고 그런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해고가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일반인의 그런 인식들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은 똑같은 테두리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대신 이제 경우 근데 해고뿐만이 아니고 해고는 뭐 엄격한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지만 외국계들은 이렇게 턴오버 이렇게 이직하고 취업하고 경력 사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자유롭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외국계 기업을 상당히 여러 군데 경험을 하셨는데요. 다니시면서 흔히 말하는 정말 해고를 당한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저는 해고를 당한 적이 없고요. 네, 저도 네. 그 회사를 많이 비교적 조금 옮긴 케이스인데 뭐 해고 당한 적은 없고 저는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인사 책임자를 조금 했기 때문에 핸들링을 한 적은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지금 저도 아티클에서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코멘트 하셨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일에 대한 거기에 약간 포커스된 아티클이기도 하지만 일단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해고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고의 케이스는 대부분이 이제 징계에 의한 해고나 뭐 정리해고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이죠. 지금 아티클에서 얘기한 성과에 대한 성과 때문에 일어난 해고 이런 케이스 자체가 사실은 법률적 문제, 문화적 문제 때문에 사실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케이스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케이스를 다루기 전에 그걸 쓰신 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도 보여지겠지만은 조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제 쓰셨고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부동산 개발 투자 전문회사 트라멜 크라우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제 경력을 쌓으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분야를 넓혀가지고 엔젤이나 벤처 투자, 펀드 매니지먼트 쪽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투자 기업을 이제 이사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피터슨 파트너스의 대표이면서 제트블루 항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항공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한 20년 정도 현재까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과목을 다루시거나 사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Entrepreneurial Management라는 그런 강의를 맡고 있고 한 번은 스탠포드에서 최우수 강의상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의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이 아티클의 내용에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하고요. 너무 잘난 분이네요. 모든 걸 다 잘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이 원저자의 말 중에서 제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사실 100개 이상의 회사의 어떤 경영진 또는 이사회 멤버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해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본인도 이제 해고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서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해고 경영상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해고를 좀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고에는 표준 스크립트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인사 관리를 할 때는 해고가 굉장히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해고를 통보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스크립트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실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분은 스크립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고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중요한 프린시플들을 잘 가지고 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10가지의 키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질문 하나가 올라와서 먼저 네. 소개를 드리면요. 토니 스타크님이 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규정된 아까 그러니까 공법 사법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나오신 얘기 같은데요. 연방 차원에서 규정된 근로 기준 법령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라고 네네. 질문을 주셨어요.
그 연방 차원의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법 이름 자체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근로와 관련된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를 하는 연방 법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Equal Employment Committee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어떤 활동을 전제로 하는 그런 어떤 법들이 있고요.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가혹한 어떤 뭐랄까요 벌금이라든지 또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법은 있지만 단지 그게 법의 이름이 근로기준법은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해고를 할 때 이를테면 나이가 네. 많아서 해고할게 뭐 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가 보네요. 그거를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직원이 판단했을 때 내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 해고된 것 같다라는 증거를 댈 수 있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불법으로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트렌드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 이상 네.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40대 넘었다고 해고하면 안 네. 되죠. 하지만 직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해고한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도 부연하면 아티클에서도 보면 일관되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성과가 낮아서 해고하는 건 정당한 건 일단 돼 있는 거죠. 성과가 낮았는데 공정하게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가 되면 그것만 입증이 기업이 하고 상사가 입증을 하면 그다음에 그 해고 당한 사람이 수용을 하면 그건 다 인정이 되는 우리 법칙에서는 안 되지만 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은 미국의 법 체계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히 적용되는 법 체계 문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다가 해고를 정당한 사유로 하면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인데 그게 아니고 뭐 나이, 성별, 외모 이런 게 해고라고 밝혀지는 순간 그건 무효죠. 네. 네. 네, 소송당하죠. 그건 더 엄격한. 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 계약은 이제 사인 간의 어떤 계약으로 보되 그게 차별이라거나 다른 공적인 이슈가 연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한다. 훨씬 더 네. 엄격하다 봐야지. 네. 이제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예. 해주셨어요. 또 질문이 하나. 또 해고가 자유롭고 잦은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미정재님이 예. 사실 저희 에디터 팀원인데요. 네. 해고가 자유로운 회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죠. 해고가 잦다는 것은 사람을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은 인력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 말씀을 주셨을 때, 저 질문을 주셨을 때 혹시 최근에 이제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회사를 염두에 두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그냥 웬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해고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이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린 그 패티 맥코드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그 인사 담당 임원도 사실은 해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의 그 퇴직률이 10%가 안 돼요.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되어진 그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그 회사가 굉장히 해고를 많이 하는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개별 회사로 보면 물론 뭐 해고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 좀 안 좋은 회사지만 전체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좀 사업성이 떨어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인력이 좀 활발하게 돌아다녀야 전체적인 효율성은 또 높아지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런 어떤 인력 운영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회사도 빨리 생기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해고를 당했을 때도 직원들이 그렇게 막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명한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또는 그 전부터 소문이 돌 때부터 헤드헌터한테 엄청나게 이메일이 와요. 네. 딴 데로 옮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직원들은 오히려 그런 기회를 더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어드밴스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내가 여기서 해고되면 어떻게 하지 하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굉장히 초유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인 상황에서는 좀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한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창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지고 활발하고 하다면 사실 뭐 굳이 회사가 해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많은 턴오버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때는 해고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나가려는 직원들을 붙잡을지에 대한 그런 리텐션의 문제가 더 커지겠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계속. 네, 다음 내용은 사실 해고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입장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고를 회피하려는 어떤 노력을 사전에 이제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조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세 가지 관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아티클에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신중한 채용이에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다 보수적으로 충원을 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는 인재를 잘 선발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해고를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사실 1990년대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프리 페퍼 교수 같은 경우 휴먼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 페퍼 교수가 많은 그 혁신적인 기업들, 조직 관리가 잘 되고 사업도 성공적인 기업들의 인사관리 관행들을 7가지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7가지가 공통적으로 잘하는 게 뭔가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중한 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급하게 대충 채용하지 않고 조직 문화나 역량이나 신중하게 채용하는 회사들이 성과가 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였고요. 다음 포인트는 효과적인 인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요. 목표 수립, 평가 관리, 그 다음에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짜임새 있는 성과 관리 체계, 그 다음에 투명한 성과주의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나 성과에 문제가 있는 적응을 잘 못하는 직원이 있을 때 그것이 해고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정말 퇴직을 이제 유도를 하거나 퇴직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수동적인 어떤 폐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로자와 이제 회사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 그리고 퇴직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티클에서 이 원 저자분께서 이제 10가지의 어떤 팁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해고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영어 원문에서는 firing offense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도 한국에서는 징계 해고가 아닌 이상은 해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 firing offense가 바로 그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firing offense, 징계까지 가지 않아도 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관리자들 중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나이브하거나 직원들에게 좀 기회를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뭐 후임자한테 넘긴다라든지 하여튼 좀 시간을 끌면서 뭐 저절로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것이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를 딱 정해서 사람들을 이제 뭐 명예퇴직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넷플릭스의 패티 메코드 전 인력 담당 최고 임원이 썼던 책인데요.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해고와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매니저들이 해고를 미루면서 마음속으로 갖는 생각들이 저런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성과가 나아지겠지. 지금 직원의 어떤 업무 태도나 이런 아니면은 성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억지로 해고시켜서 내보내면 또 뽑아야 되니까 또는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봐주자 아니면 해고를 했을 때 조직 분위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라고 봐주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의 경우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보통 자기가 이제 친한 학교 친구나 선후배 동기들끼리 같이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하다가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람이 50명, 100명 넘어가고 이제 비즈니스가 커질 단계가 가면은 그런 어떤 관계보다도 좀 더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고 싶은데도 이제 뭐 가족이나 또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놔두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내 정치의 원인이 된다든지 외부에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두 번째 아이템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할 때 보면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conflict of interest라고 있거든요. 이해 충돌.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해 충돌은 우리 국내 기업들도 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에 대해서 위반되는 걸 되게 아주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이해 충돌은 아시다시피 나한테 친분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부인이 같이 근무하거나 뭐 동생이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처럼. 네. 그런 경우에 이익을 주지 말라는 게 이제 인터레스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가 이제 그게 딱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나 공정한 평가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유로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조항이 위배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위배고 차별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이 해고 사유 기다리지 말기 두 번째로 다룰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사업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친구, 가족 끌어지지 말고 혼자 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실제로 보면 가족이나 패밀리 비즈니스나 또는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일반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단호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못 취할 것 같다면은 그러면 아예 시작을 같이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폴 앨런인가요? 네네. 네, 그 사람을 쫓아내는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빌 어떤 게이츠가 내용이었나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그 둘이 선후배 관계로 네네. 빌 게이츠가 후배고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는데 아, 선후배끼리 내치는 거야? 뭐 일반적이죠. 거의 고등학교 이제 굉장히 꼬꼬마 때부터 이제 같이 하던 사이인데 이제 아주 그냥 냉정하게 쳐버리고 또 쳐버린 다음엔 또 서로 잘 지내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뭐 유명한 케이스고. 사실 미국에는 사실 선후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긴 아마 친구, 네. 본인이 내가 선배를 내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아예 안 안 했을 했어요. 거예요. 네. 후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세계에서 선후배라는 말이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나이 문화 지금 없습니다. 나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재밌는 좀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아티클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럼 해고가 나이와 결부해서 어떻게 좀 보여지나 하는 연구여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이제 선이 있는데 이제 분홍 빨간색 점선은 이제 평균 임금 곡선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임금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S자형 커브가 되고요. 그 밑에 회색 선은 이제 생산성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곡선이 교차가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5세 전후했을 때 임금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임금을 뛰어넘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개인들에게 이제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신입으로 대졸 이제 신입사원들을 공채로 뽑아서 처음에 이제 한 굉장히 상당 기간 교육도 시키고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여기에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대리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회사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B라고 표시된 영역이 크면 클수록 사실 경제적으로는 회사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그래서 신입들을 안 뽑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잘 이제 훈련시켜 놓은 경력직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생산성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다 이직하면 후회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게 이제 한 40대 중반쯤이 되면 이게 다시 한번 역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이가 든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2012년의 연구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60세 정년을 법제화를 하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그때 이제 과연 그럼 연령과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한국노동연구원 그 패널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업종에 따른 차이는 존재를 해요. 어떤 업종은 저 어떤 임금 생산성이 역전되는 시점이 좀 더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좀 이렇게 지식 산업일수록 저런 곡선이 역전이 늦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근데 굉장히 쌓이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오히려 그런 지식 업종에서 더 빨리 그런 역전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45세보다 이쪽으로 맞습니다. 많이 예, 옮깁니다. 40대 정도, 40대에서 43세 사이에 오고 이 제조업에 실제로 이 생산직이나 이런 제조업 쪽에서는 오히려 거의 60세까지 생산성이 그 임금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장에 갔을 때 우리가 50대, 60대의 그 작업자들이 있을 때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연구 결과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지식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연구는 2012년에 이루어졌으니까 데이터는 사실 그보다 더 전에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10년, 11년까지 데이터가 적용이 된 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어떤 게 왔습니까?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맞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그런 어떤 변화가 아직 반영되기 전에도 이미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이노베이션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저 그래프 자체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해고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기업의 어떤 니즈가 앞으로도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압력이 더 강해질 거다. 지금 그러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 분들은 사무직 여러분들은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제 얘기입니다. 픽 봐도 45세로 그래프가 교차하잖아요. 네. 슬프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슬픕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기업한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네. 물론 이제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래프가 좀 변하기도 하고 업종 따라 다른 그래프를 보이겠지만, 하여튼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기업한테도 시사하는 게 있고, 직장인들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이 53세가 그 당시 기준으로 실질 평균 퇴직 연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 C로 표시된 이 알파벳 C로 표시된 영역이 뭐냐면 기업들이 나이 든 근로자들이 생산성에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지만 참고 있던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53세 이후에는 이제 다 집에 보내는 거죠. 아,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실질 퇴직 연령이 53세였는데 법정 연령을 60세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때 큰 이제 이슈들이 생겼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기업들에서 이 얘기를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출산 때문 아닐까 혹시? 일자리가 저출산은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미래의 폭탄으로 다가오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질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법이 해고를 뭐 시키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고 어쩌고 해도 그리고 퇴직 연령을 뒤로 미루고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하면서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산성이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었고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고 잘하는 법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네. 거군요.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은 또 그만큼 시장의 어떤 대응을 동력이 하죠. 대응을 하죠. 기업은 대응하고 60세 정년 연장 할 때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뭐 해고를 그렇다고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기업은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년과 관계없이 60세를 네. 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네. 퇴직이나 네. 주된 직장에 대한 퇴직 시기는 점점 당겨지고 네. 더 순환이 좀 노동시장이 더 유연까지는 아니지만 더 당겨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혜연님께서 대표가 미국계인 경우 한국인이 정규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이해 못한다 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저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한 미국 분이 한국에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환경이 다르고 노동법이나 규제들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미국에서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 해고를 못 하느냐, 아니면 여기는 왜 미국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경영진들이 국내 상황을 좀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네. 이모티콘을 올리신 네. 유종기님. 네. 실장님 화이팅. 아시는 분은 네, 아시는 저희 또 필자십니다. 나이 네, 유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능력 있으시니까. 최고의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80세 이상까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그 같아요. 전에 그 전에 해피하게 또 네, 은퇴를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어떤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어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갖춰야 되는 핵심 역량들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모두의 소개드린 그 책에서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인내심, 뭐 아니면 뭐 성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학습 민첩성, 디지털 역량, 협업 능력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만약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몇 년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과연 이런 역량 부분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넷플릭스 아까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데이터를 좀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분기별 넷플릭스 가입자 수입니다. 사실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래프죠.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하늘을 이제 찌를 것 같아요. 2019년 1분기까지니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하면은 저거보다도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사놓고 플랫폼은 깔려 있고 망은 공공망을 다 쓰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그게 이제 프로핏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연평균 28%의 속도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이나 인력 관리에 미치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성장은 사실 경영학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abnormal growth 또는 abnormal return이라고 하거든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한 10년 정도 되고 상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스톨 포인트라고 그래서 매출이 확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 그러니까 한 자릿수 때의 성장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 같은 이런 어떤 안 좋은 경영 환경에서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이런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어떤 조직 문화나 인력 관리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의 생각인 거예요. 창업자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하는 것이 한 번 입사했다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사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봤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탁월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부터도 우리 회사는 정말 높은 스탠다드를 미트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내보낸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 퇴직 패키지 잘해서 내보내주고 그리고 나가도 이제 시장에서 넷플릭스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1, 2년만 일을 해도 그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이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직원들 퇴직을 우리는 가차없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고 만약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성과도 있고 네. 그 회사의 성과도 있고 또 개인의 그 경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그 자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제공을 하니까 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내가 안을만 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는 선순환이죠. 네, 네. 회사도 성장하고 거기서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있어. 근데 이제 경제 원리상 리스크는 있잖아요. 네. 리스크가 있으면서 대신 경력 개발 확실하고 보상도 확실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운영, 경영, 인사 철학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인사 철학, 경영 철학이면 저런 성장에 보탬이 되겠죠. 기업 경영 입장에서. 네. 좋은 케이스라고. 방금 유종기 실장님께서 또 2032년까지 다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다니고 싶습니다. 2032년이 몇 살이세요? 2030년이면 계산이 네, 몇 살? 45? 굳이 그런 걸 계산하고 싶지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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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노동 환경의 변화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52시간 제도나 뭐 최저임금 제도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어떤 챌린지를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고용 안정성에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그런 주장이 좀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에는 다 가치가 있지만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용 안정성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해고가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제도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꼼수.
예, 뭐 꼼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절박하게. 예,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고용 안정도를 보는 지표가 이제 근속 연수, 그다음에 1년 미만 근속자,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 회사를 나가는 사람, 또 이제 10년 이상 근속자, 이거는 이제 안정도의 지표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세 가지가 공히 OECD 평균하고 비교해서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1년 정도가 되는데 OECD 평균은 10년입니다. 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뭐 한 회사를 막 25년, 30년 다닌 사람들도 포함돼서 평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짧은 사람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들이 OECD 평균이 36%인데 저희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론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법이 해고하기 이제 미국보다 비교했을 때 더 어려운 것 자체는 그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결과적인 고용 안정성이 높은 건 아니다. 네. 상당히 이미 유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OECD에서 그 정규직 노동자의 개별 및 집단 해고 보고 지수, 그러니까 이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고가 쉬운 거예요. 제일 이제 그게 쉬운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죠. 1.17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호가 잘 되고 있어서 한 2.98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OECD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법제 자체를 바꾸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력 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 아티클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서 또 이제 하나 이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통보를 받는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주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 데이빗 밀먼이라는 CEO를 해고했을 때 사례를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제 해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불만 내지 반발을 했는데 물론 이제 받아들였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 사람이 해고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이사회나 어떤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 이렇게 그런 어떤 시그널이 잘못된, 그러니까 전혀 어떤 내가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어떤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개선할 여유가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걸 부당 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런 걸 갖다가 summary termination이라고 해요. summary termination. 간단하게 해고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바로 이제 해고 통보를 해서 내보내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전혀 그 직원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서조차도 좋은 어떤 관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뭔가 좀 낌새는 좀 있고. 뭔가 그렇죠. 미리 그 직원들이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법적인 걸 떠나서 네. 심하죠.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네. 뭐 미국 사회든 뭐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런 해고는 뭐 정당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꼭 그게 뭐 머스트는 아니지만 그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플랜 한국에서도 뭐 PIP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저렇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는 네. 좀 지키자. 예, 그리고 TG 킴님께서 방금 그거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성과 개선 계획과 연말 평가 성과 관리 면담 기록의 어떤 내용으로 절차를 기록 진행해야 되는지 네, 기록 외에 예, 궁금합니다라고 주셨고요. 사실 뭐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사실 과거에는 annual appraisal 또는 연례 고과의 방식으로 많이
대부분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1년 단위보다는 분기나 더 짧은 기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성과 관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느냐가 그 절차의 어떤 절차성이라든지 어떤 형식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직원들에게 좀 더 잦은 피드백, 잦고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소통,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인사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아니죠. 바로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인사 담당자는 인사 업무를 이제 체계화하고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걸 실제로 개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실행하는 사람은 현장의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라인 거죠. 매니저가. 네. 여기서 치사하는 바는 서프라이즈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거나 뭐 법률적인 걸 떠나서 권고사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모르는 평소에 평가에 대한 그 뭐 객관성이나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상사는 연말이 됐든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피드백을 안 한 그 상사도 잘못한 거죠.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게 상사의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본인이 부족하면 다른 소위 얘기해서 뭐 전직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평가 피드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PIP도 이제 그런 차원의 하나죠. 평소에 연말에 또는 정기적인 평가 외에 별도로 정말 이제 미국의 사례도 보면 어떤 특정한 회사를 보면 예를 들면 성과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직원들을 모아서 정기적인 평가에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캐치업해라.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도 합니다. 그것도 여전히 피드백 중에 하나죠. 그런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툴도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법적인 걸 떠나서 네. 그건 좋지 않다고. 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에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한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엔지니어분의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도 PIP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PIP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PIP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먼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기분이 그렇죠. 나빠서. 그럴 가능성이 근데 왜 있죠. 그러냐면은 이제 개인 입장에서 내가 이 PIP 프로그램을 잘 통과해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성과를 내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과 옵션과 아니면은 여기서 그만두고 지금 상태에서 다른 비슷한 회사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새로 출발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옮기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PIP 프로그램을 하는 와중에 이제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서프라이즈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줘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그러나 당장 해고는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또 넷플릭스 사례인데요. 그 넷플릭스의 패티 맥 얼굴 외울 것 같아요 이제. 예, 저 인재 책임자가 이제 이런 책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부당한 대우 중에 하나가 놀라게, 서프라이즈하게 해고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국내 또 어떤 법이나 해고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고의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세 가지의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하지만 이런 세 가지가 다 쉽지가 않아요. 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해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조건에 딱 맞아야 되고 네. 이런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고요. 전 사실 통상해고라는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큰 부상에 이제 입어가지고 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네. 평소에 이제 뭐 장애가 생겼다. 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업무는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은 있어야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어떤 형사적으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직무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격이 만료가 됐어. 그리고 그 자격을 이제 다시 갱신을 하지 못해서 그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없는 거죠. 그럴 네. 때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특히 많이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근입니다. 잦은 결근은 통상 해고를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소한 일은 하러 나와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 업무 성적이 매우 부진하다 네.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그 얼마나 부진하냐 이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평가를 평가가 SA, B, C, D가 있을 때 C를 받았습니다. C를 2번 받았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성과 부진이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저도 지금 회사 못 다니고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예요. 뭐 직장인 평균이 C 아닌가요 원래? 아닌가? 쉬었나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징계 해고는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다른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성희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확정됐을 때 그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을 넘는 징계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제 회사에서 직원이 징계를 받아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굉장히 심한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경우 네. 딱 한 번밖에 못 봐서 징계 해고도 사실 흔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교수님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있죠. 네, 있는데 이제 기업마다 이것 이제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 여러 가지 프랙티스 문제인데 징계해고는 특정한 회사는 뭐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자주 하는 회사도 있기는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문화의 문제고 프랙티스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공통적인 건 뭐냐? 그러니까 안 하는 회사와 그래도 조금 자주 하는 회사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업태적으로. 근데 자주 하는 회사도 여전히 그게 성공하느냐? 성공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고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만큼 부당해고 구제라는 그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을 항상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프랙티스의 문제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징계해고 쉽게 잘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기업에 부담되는 리액션이 오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꽤 있고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기업에 가져가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잘. 네, 사실 징계해고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징계해고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징계거리를 만들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걸 너무 회피하려고 하면 사실 징계받고 어떤 회사의 구성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됨으로써 사실 조직 문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플래닛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은 종종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음.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회사를 못 다니겠다. 뭐 그래서 난 그만뒀다.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봐주고 감싸주고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징계 예고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노동 위원회에서도 이제 과연 그 징계가 정당한 징계인지 그럴 때 이제 절차도 보게 되고 내용도 보게 되죠. 그래서 징계 예고는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그러나 또 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해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상의 해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예시를 제가 여러 가지 들었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경영상의 해고도 해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회사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대표와 그 상황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물론 무슨 뭐 이렇게 계약에 서명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충분히 신뢰 신의 성실에 기초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저 해고로 인한 어떤 소송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입장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저기 조선경님께서 네.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그 피드백 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네. 그것을 납득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에 가서 보호를 요청한다. 자, 저거는 어떻게 될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 내지는 이 어떤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이 명문적으로 이 정도 이상이면은 해고가 합법이고 이 정도는 불법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한 사람이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그 사례를 이제 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소송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노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근거가 좀 약해서 그냥 회사의 해고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질문하신 취지는 그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한 개개인의 어떤 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어떤 회사의 인사권에 대해서 노조가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서 질문 피드백은 사실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피드백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뭐 A, B, C, D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드백은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봐도 즉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고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수용하느냐 다 수용 못해서 문제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C라고 생각할 때 나는 S라고 생각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 그럴 때 이제 모든 책도 쓰고 실무적으로도 보면 즉시 하라는 거죠. 즉시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싫은 소리도 그때그때 하고 몰아서 하지 말고 그러면 다 잊어먹는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만 네, 시간이 그거를 지나면. 그 리더는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는 뜻은 그때 잘한 것도 즉시 칭찬하고 못한 것도 즉시 개선을 요청하고 해야지 그거를 슬금슬금 넘어가다가 연말 가서 갑자기 빵 때려. 그건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축적되고 서로 인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을 때 뭔가 갑자기 평가를 하거나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서로 수용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커지면 이렇게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누차 계속 소장님께서 쭉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지만 그 서프라이즈 하지 않게 하는 것, 피드백하는 것,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네. 생각. 넘어가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해고와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될, 사실 어떻게 보면 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해고 이 위에 이제 세 가지의 사례에 해당돼서 충분히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의 어떤 근로자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재를 당했거나 출산을 이제 해서 출산 휴가를 가 있거나 육아휴직에 가 있는 그런 근로자의 경우는 왼쪽에 세계 사유에 해당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의 그런 해고를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방법의 그런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해고가 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규나 취업규칙 또는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단체 협약의 어떤 조항도 함께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법상으로는 괜찮은데 어떤 노사 협약을 어기는 방식으로 해고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 네, 매우 힘들다라고 이제 네.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힘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까 노동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나갔나?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권고사직입니다. 사실은 권고사직보다도 더 전에 이제 사실은 권고사직이라고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 경우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이에요. 근데 직원은 나는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 정확히 규정이 돼 있는 거군요. 이건.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고, 네. 두 번째가 권고사직, 네. 세 번째가 자발적인 자발사직. 퇴사가 됩니다. 근데 권고사직까지는 이제 어떤 이제 그 퇴사한 직원의 어떤 근거로서 남아요. 권고사직이 됐다. 네. 근데 자발적인 사직은 이제 그게 그냥 계약이 남지 않는 종료된 거죠. 것으로. 네, 계약이 종료가 네. 됐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네. 원해서 그냥 이직을 한 걸로 되죠. 네. 그래서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는 아니지만 중요한 게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고사직을 해도. 권고사직까지는. 네. 근데 만약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권고사직은 아니야. 그냥 네가 그냥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그냥 사직서 쓰고 줄래? 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냥 알겠다 하고 나가면 그건 권고사직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자발적인 퇴직으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권고사직은 이제 해고하고 뭐가 다르냐면 몇 가지가 다른데, 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해고와 동일하고요. 다른 거는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보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권고사직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직서예요. 만약 권고사직을, 그러니까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그냥 쓰잖아요. 네. 그럼 권고사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써야 돼요. 뭔가 그 전에 절차를 하나 그렇죠. 밟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강요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직서를 강요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직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는 회사가 권고사직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하님. 네. 안녕하세하. 네, 현업 팀장님들 간혹 본인들의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경우에 인사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팀장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미지 관리. 네. 특히 이렇게 무슨 순환 보직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이 팀에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느냐, 그냥 지나가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사팀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런 팀장이나 관리자들한테 관리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싫은 소리라는 게 바꿔 얘기하면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자 역할을 사실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 또는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 내지는 좀 이렇게 개선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 그 팀의 어떤 성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는데 관리자들이 우리 팀원들만 탓하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수수방관한다면 그 팀의 성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난다면 그 조직은 사실은 업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면 업무 강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뭔가 그 조직의 어떤 틀 안에 숨어 있을 공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인사 조직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말이 나와서 말인데 교수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인사 쪽에서 오래 일하셨고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인사 쪽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인데 보통 인사가 아닌 조직에서 보는 인사팀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인사팀 안에서 보는 인사팀의 파워는 어떻습니까? 좀 힘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국내 기업에 있을 때하고 외국계 기업에 있을 때 좀 극명하게 좀 틀려요. 실제로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국내 기업에 있을 때는 그때 좀 젊기도 했지만 네. 그때도 인사팀에 있을 때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인사팀이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젊은 마음에 갑질. 갑질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사원 대리 때 뭐 그런 게 네. 어딨어요. 그런 게 이제 인사 팀원이 인사 팀장을 내가 상사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사팀장이. 네. 네. 내가 인사 팀원인데 그리고 네. 이제 똑같이 그 대부분 인사 팀이 좀 파워 있다고 보이는 이유가 인사팀은 인사 팀원들도 다른 팀의 팀장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너무 많아. 그렇죠. 업무 특성이에요. 그게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 자체 속성이 그렇고 인사팀장은 대부분 임원들하고 일할 가능성이 대배 높아요. 업무 특성상. 네. 근데 그것을 파워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어린 생각이고 그냥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때는 그런 게 좀 정서적으로 좀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은 사실은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외국계 그런 느낌을 안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기업은 조직 자체가 플랫하거든요. 네.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거의 동등하게 보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아까 이제 모두의 우리 소장님 이제 플랫 조직 책도 내신다고 했는데 개념 자체가 플랫하기 때문에 위상이나 파워라는 개념이 약간 좀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냥 내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그냥 프로페셔널이다.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느낌? 네, 네. 서로 너도 프로 나도 프로지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그 인사팀이 이제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갖는 어떤 이유 갖는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C 레벨의 임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CMO도 있고 CFO도 있고 CHRO도 있고 여러 가지 C 레벨 임원들이 있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그 C 레벨 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프로파일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재무 담당 임원이 이제 잘하는 강점이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그 많은 C레벨 임원 중에서 CEO하고 역량 프로파일이 제일 유사한 게 CHRO였어요.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냐면 CHRO들이 하는 역할이 CEO의 역할하고 제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굉장히 CEO 관심사에 해당되는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으니 회사 안에서 굉장히 비중 있고 존중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거기에 반전이 뭐냐면 하지만 네. 그 일을 잘 못했을 때는 네. 굉장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컴피턴시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게 되겠죠. HR이 뭐 하고 있냐? 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인사 쪽으로 네. 얘기하신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아, 하셨는데 저게 이제 리더십 평가 아까 이제 그 평가 피드백을 직원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하거나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리더십 평가를 해서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상향 평가에서 그렇죠. 360도 평가. 네, 싫은 소리 하면 얘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360도 평가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리더들에 대해서 이제 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지 그게 서로 좋은 평가를 주고받기 아니면 나쁜 평가는 서로 회피하기 하면은 그런 평가 제도가 다 망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까요? 자, 해고에 대한 퇴직 절차는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예, 빨리빨리 넘어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준비하고 연습하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죠. 예. 사실 이런 어려운 대화를 할 때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리허설 하지 않고 바로 앉아서 당신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고를 할 때 반드시 30일 최소 30일 이전 서면 통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해고를 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해고를 통보를 했을 경우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들이 거부, 충격, 또는 어떤 사람은 읍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협상을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다. 따라서 그런 만큼 그 어떤 직원의 어떤 특성을 잘 감안해서 직접 매니저가 그런 걸 준비하고 연습해서 이제 그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굳은 일을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것도 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만약 내가 팀장인데 부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고를 통보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사실 영화에 대한 사례를 좀 들고 있는데 그 벤 애플렉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실제로 해고 전문 업체를 조지 클루니 아닌가요? 조지 클론인가요? 조지 클루니. 죄송합니다. 네. 예. 봤어요 저도. 제가 벤 애플렉을 좋아해서 네, 조지 클루니로 점점 비슷하게 잘생긴 사람들인데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이 미국에는 그렇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해고 패키지에 대해서 내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해고 이후에 어떤 전직 지원 같은 데서도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뭐 그런 분야가 이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이 해고됐을 때는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문 업체에 이제 외주를 준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저자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같이
굉장히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외주를 줘가지고 해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이유 때문에 서면주의라든지 30일 전 통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남을 통해서 이제 해고를 이제 전달하는 것은 더 어렵고 다만 HR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해고 중에서 특히 이제 구조조정에 의한 그 퇴직의 경우에 직원들이 많은 질문을 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해고와 비교했을 때 구조조정은 한 번에 이제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가장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성과는 멀쩡하게 나는 일을 잘 하고 있었더라도 조직의 구조조정은 경영진에서 이제 결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직원들이 챌린징한 질문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준비를 해야지만이 답변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스크립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경우는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제 어떤 정리가 되지 못하고 뭐 소송을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협상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노조와의 어떤 갈등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저자의 10가지 중에 4가지는 보니까 전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해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래서 그것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앉자마자 결론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 서두를 막 길게 얘기해서 고통 주지 말고 먼저 결론을 딱 얘기를 해서 감정 드라이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빨리 그 전체 어떤 디스커션 자체를 짧게 끝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사유를 너무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고 불필요한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 대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고하기 전까지는 피드백을 많이 주라고 하다가 정작 이제 해고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말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이제 해고를 결정해서 통보를 할 때는 그거는 이미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널 디시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걸 다르게 하면은 해고를 안 하실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해고를 하는 입장에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해고라는 거는 뭐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경영진까지 인볼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것도 꼬투리 좀 해고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근데 보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할 때도 사실 엄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해고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엄격하고 짧고 클리어리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것 연장해서 평소에 인사고과라고 평가라고 할 때도 사실은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고 클리어리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하고 그런 문화적, 프랙티스적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중에 2가지는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 2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8번째 거는 인간미를 잃지 말아라. 사실 이거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체 없이 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유를 짤막하게만 얘기를 하고 끝내라라고 했는데 인간미를 잃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그건 좀 2가지를 동시에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 잘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범위 안에서 이후에 그 해고되는 직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다.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약속만 하고 공정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해고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최대한 리테인을 하고 싶었는데 뭐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책임 회피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또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 얘기를 가서 또 이제 딴 사람들한테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일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결정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도 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결과를 이제 전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나영님 늦게 네. 들어오셔가지고 어떡하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났? 아닙니다. 아. 여기 또 질문에 또 해고와 관련한 케이스나 인사이트를 있어. 읽을 수 토니 있는 스타크님. 도서가 있다면 일단 이 아티클이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와 관련된 어떤 연구가 굉장히 리서치가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래서 본인이 이 스탠퍼드에서 강의를 할 때도 어떤 그런 참고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100개 회사를 이렇게 조언하고 이제 이사회 멤버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해고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HBR 보시고요. HBR에 HBR. HBR에 뭐 이번 호도 있겠지만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많은 인사 조직 관련한 아티클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HBR 그 영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수십 년치 아카이브가 다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좀 해고라는 단어를 치시면 많은 자료가 뜰 것 같고요. 한글화가 다 돼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2014년부터 한국어판을 냈기 때문에 해고 관련된 아티클이 한글로는 아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팁은 이제 서운하게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예,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Be generous. generous. 예. 근데 저 제너러스라는 건 또 사실은 딜레마죠.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주면 또 이제 회사에 어떤 재무적인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의 있는 수준의 퇴직 패키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아티클에서 언급된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퇴직금과 재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휴가 수당, 건강보험, 추천서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현금성인 것도 있고 현금성이 아니지만 또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기서 4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건 한국에는 해당은 안 돼요. 미국의 경우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직원을 이제 터미네이션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1년이나 길게 하면 2년까지 해주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험이 끊어지면은 당장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 기간 정도는 그거를 유지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되는 거고 한국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같은 중심으로 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저렇게 직원들이 뭐 법적인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고의 타당성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패키지가 충분히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회사가 굉장히 아주 가혹하게 직원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이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패키지를 주고 이제 내보냈을 때 남아있는 직원들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할 때에도 그런 어떤 고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덜하고. 예, 생각하고 이제 불안을 안 가질 수가 있고요. 예. 자,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한국에서는 법이 정하는 것은 한 달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 이하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한 달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속 연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퇴직 위로금을 어떤 회사들은 단체 협약에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노조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센스가 있는 노조라고 한다면 단체 협약 안에 저것을 넣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퇴직 위로금은 이제 계층별로 좀 다르게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지급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패키지는 나중에 이제 회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업계에서 어느 정도를 퇴직 위로금을 주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 인사 담당자라면은 그 업계의 인사 담당자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상향 올라는 가지만 내려가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뭐 2년치를 지급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말로는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좋은 패키지는 없어 하지만 또 항상 또 패키지가 그거보다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급하고 다음에 혹시 이게 전례가 돼서 이거보다 유사한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상한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퇴직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가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을 구별해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퇴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렇게 되는 사례를 이제 들어서 그걸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 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세율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모르고 그냥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은 그냥 그렇게 처리가 돼버려요. 예, 본인이 나와가지고 정정을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회사한테 아무 도움이 되는 거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티클의 내용들이 이제 한국적인 상황하고 좀 많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이 아티클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계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임원입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의 경우는 근로자로 보통 보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거는 이제 등기 임원에 한정을 하게 되는데 등기 임원들은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문제는 저 근로자성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등기 임원이면 무조건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 사실 이 임원 해임에 대한 어떤 해임 적정성에 대한 어떤 소송의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보통 같은 임원이라 하면 네. 다 1년 계약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직원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지만 임원들에 대한 어떤 해임 내지는 이제 임원들에 대한 관계를 이제 규정하는 것은 상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말은 임원이었지만 사실상 직원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고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예,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명칭상으로는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하고 다른 게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직원으로 그냥 판정을 하기도 해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듣자 하니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임원으로 승진시켜서 1년 후에 내보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게 있던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정황이 중요한 게 만약 그 직원이 회사가 그런 의도로 자기를 이제 인사 처리를 했고 그런 것들을 정황을 이제 어필을 하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다면은 그런 회사의 어떤 결정을 부당해고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주주총회가 결의를 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중간에도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법상에서 이제 규정하는 것은 만약 그 해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 안에 급여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실 그런 해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당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하신 자료는 네, 준비한 시죠?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남은 시간이 부분은 많이 한 5분 정도 지나긴 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교수님과 소장님께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나영님께서 가로 보기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파일을 녹화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요. 갖고 있을 거거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초를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수가 줄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참 네. 그 질문. 임원 해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임원들의 경우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임원이 되면 그 다음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원이 돼서 빨리 해임될 걸 걱정해서 임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임원은 오래 다녀야겠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원이 되실 수 있으면은 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한 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될 수 있다면은 돼야죠. 네, 그러면 질문 이렇게 받고요. 오늘 좀 사실 민감하고 또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강연해주신 김성남 소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5월 달에 5월 넷째 주 월요일 그리고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25일 월요일에 애자일에 대한 주제로 이번 HBR 5월호, 6월호 주제 중에 애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것을 경영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장재영 에디터가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온라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세미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6월에는 그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에 대한 내용이라서 또 재밌을 거고요. 쭉쭉 매달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